늦가을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 빗소리 하나에 응축된 듯 고요하면서도 요란했지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낡은 가구의 쿰쿰한 향이 뒤섞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 앙상한 어깨를 간신히 기댄 노인 이정수가 창밖의 잿빛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어느 한 지점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깡마른 손등 위로는 검버섯과 함께 세월의 핏줄이 굵게 돋아나 있었지요. 그 옆 작은 간이 의자에 앉은 딸 이수지는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서걱, 서걱. 과도가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만이 빗소리의 단조로운 리듬에 희미한 변주를 더했습니다. 아버지 사과 좀 드셔보세요. 꿀처럼 달아요. 의사 선생님도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 차린다고 하셨잖아요. 수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감출 수 없는 근심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미안함과 더 깊은 무언가가 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한마디를 뱉어내는 것조차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듯 보였지요.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수지는 깎던 사과와 과도를 쟁반 위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나는 저승에 가서도 발 뻗고 잠들지 못할 게다. 그런 무서운 소리 마세요. 아버진 괜찮아지실 거예요. 곧 퇴원해서 저랑 같이 산책도 가셔야죠. 작년에 갔던 그 공원 단풍이 참 예뻤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을 따라 눈물 한 방울이 힘겹게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마르지 않았던 샘에서 길어올린 마지막 눈물 같았지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내 말 끊지 말고 잘 들어다오. 이건 나의 아주 길고 지독한 고해성사다. 수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죄의 무게를 내려놓으려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내게 박영태 아저씨 기억나니? 어릴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키 크고 웃음이 호탕했던 그 아저씨 말이다. 박영태 아저씨요? 그럼요, 기억나죠. 저한테 목마도 태워주시고 나무로 작은 새도 깎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발길을 끊으셨죠. 엄마한테 여쭤봐도 그저 바빠서 그런 거라고만 하셨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얘기는 왜요? 영태라는 이름이 나오자 정수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상처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골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앙상한 가슴팍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지요. 그 녀석 영태는 내 하나뿐인 친구였다. 형제보다 더 가까웠고 내 그림자 같았던 녀석이지.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이 흙장난을 하며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니며 청춘을 보냈다. 꿈도 비슷했지.
우리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세상에 멋진 집들을 남기자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맹세하곤 했다. 정수의 이야기는 아득한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병실의 낡은 벽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젊은 날에 어느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지요.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불안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태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그림 솜씨도 설계에 대한 감각도 신이 그 녀석에게만 재능을 몰아준 것 같았지. 나는 언제나 그 녀석의 그늘에 가려진 이인자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영태를 먼저 찾았고 나는 그저 영태 친구일 뿐이었지. 그래도 괜찮았다. 진심으로 그 녀석의 재능을 존경했고 그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고 믿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나중에. 아니다. 지금 해야 한다. 정수는 딸의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제는 내 안의 시기심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독버처럼 자라난 그 끔찍한 감정. 나는 외면했다. 영태의 눈부신 재능 뒤에 숨겨진 그의 노력을 보지 않으려 했고 그저 운이 좋은 녀석이라고 치부하며 나 자신을 위로했지. 비겁하고 못난 짓이었다. 창밖에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그의 고백에 맞춰 누군가 통곡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수지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박영태 아저씨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기록이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작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개를 접은 작은 새 모양의 조각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릴 적 영태에게서 선물 받았던 바로 그 조각과 꼭 닮아 있었지요. 내가 내 박영태 아저씨를 내 손으로 직접 꺾어버렸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지만 수진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고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40년 전 1980년대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고 젊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낡은 자취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금빛가루처럼 흩뿌리고 있었지요. 벽에는 건축 잡지에서 오려낸 멋진 건물 사진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과 깎다만 연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이정수와 박영태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수야, 이것 좀 봐라. 기가 막히지 않냐? 이 곡선, 이 비대칭의 조화. 안도 타다오 이 양반은 진짜 천재라니까. 영태는 눈을 반짝이며 잡지를 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는 순수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찼고 주변 공기마저 들뜨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태가 내민 잡지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천재는 무슨 콘크리트로 장난질하는 거지. 저런 집에선 사람 얼어 죽겠다. 집은 말이야.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지.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정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영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호탕했지요.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아직 멀었다는 거다. 건축은 기술인 동시에 예술이야. 삶을 담는 그릇이자 시대를 증언하는 조각품이라고. 두고 봐. 언젠가 내 이름으로 지은 건물이 저 잡지 일면에 실릴 테니까. 영태는 주먹을 불끈 쥐며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 같았지요. 정수는 그런 영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태의 저런 자신감, 근거 있는 재능,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태도가 때로는 부러움을 넘어 질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퍽이나. 잠꼬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어제 내준 과제나 마저 해라. 교수님 성격에 이번에도 밤새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을걸. 걱정 마라, 친구야. 이 박영태님은 이미 다 끝내고 너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자, 어디까지 했나 한번 보자. 영태는 자연스럽게 정수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가 그리고 있던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연필을 들어 몇 군데 선을 수정하기 시작했지요. 여기는 이렇게 꺾어서 공간감을 더 주고 창을 이쪽으로 내면 채광이 훨씬 좋아질 거야. 어때? 훨씬 낫지? 신기하게도 영태의 손길이 몇 번 닿자 막혀 있던 정수의 설계는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입안에 쓴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요. 이것이 영태의 관계였습니다. 영태는 언제나 앞서 나갔고 정수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영태는 빛이었고 정수는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중요한 공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주최 젊은 건축학도들을 위한 파리 연수 프로그램 선발 공고였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단 한 명을 뽑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기회였습니다. 정수야, 봤냐? 파리, 에펠탑, 퐁피두 센터. 와, 터질 것 같다. 이건 무조건 내 거야. 영태는 공고문을 주먹으로 툭 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파리 보고 있는 듯 했지요. 정수 역시 가슴이 뛰었지만 영태의 압도적인 환희 앞에서 자신의 소망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전국에서 괴물 같은 놈들이 다 몰려들 텐데 내가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도전해볼란다. 너도 같이 하자. 응? 우리 둘이 같이 파리 거리를 누비면 얼마나 멋있겠냐. 영태는 정수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격려와 동료애가 오히려 정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수는 영태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떤 축축한 질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영태는 공모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과 설계실을 오갔고 수십 번씩 도면을 그리고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영태를 돕는다는 핑계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료를 찾아주고
모형 만드는 것을 도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영태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영태의 작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절묘하게 결합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었지요. 교수는 물론 다른 학생들조차 그의 작품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영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이 공모전의 주인공은 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감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태는 며칠간의 밤샘 작업과 최종 모형과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책상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수와 영태의 꿈이 담긴 작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태의 작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더 증오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의 눈에 영태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조각칼과 자투리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영태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늘 나무를 깎아 작은 새를 만들곤 했습니다. 생각을 비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면서 말이지요. 책상 한편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나무 새 몇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모든 걸 네가 다 가져야 하지? 왜 나는 항상 내 뒤에 있어야 하는 건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보다 앞에 서면 안 되는 걸까? 그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둡고 끈적한 감정이 그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홀린 듯 영태의 작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창밖에서는 이른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지만 정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빛을 삼키기로 결심한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마감일 전날 밤의 자취방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영태의 고른 숨소리만이 시계 초침 소리와 섞여 귓가를 돌았지요. 정수는 영태의 역작, 그의 꿈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건축 모형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정수는 자신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망가뜨릴까?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을 뻗어 그저 한 번만 힘을 주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영태의 꿈, 희망,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하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였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비겁했지만 아직 악인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지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영태는 내 친구잖아. 엄넘는 내 친구인데. 정수는 뒷걸음질쳐 책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찬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주전자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컵에 물이 반이나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포트폴리오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영태의 완벽, 최종 설계 도면이 담긴 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과제물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악마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파괴할 필요는 없다고. 그저 잠시 동안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 영태의 작품은 너무 뛰어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것은 경쟁일 뿐이라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가 뱀처럼 그의 이성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냥 바꿔두는 거야. 영태는 실력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하지만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이건 영태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야. 단지 내게 온 기회를 잡는 것뿐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영태도 말했잖아. 영태가 했던 말이 칼날이 되어 그의 양심을 베어냈습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영태의 포트폴리오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그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지요. 그는 자신의 평범한 설계도면 뭉치를 꺼내 영태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태의 눈부신 설계도면을 자신의 가방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후 그는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든 영태에 보였습니다.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든 친구의 얼굴. 정수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태는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젠장, 늦었어. 정수야, 너 먼저 가지 그랬냐? 너 깨우다가 내가 지각하겠다. 어서 씻기나 해. 포트폴리오는 내가 챙겨놨다. 정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내용물이 바뀐 영태의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깨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없는 영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야, 역시 친구밖에 없다. 고맙다, 정수야. 오늘 저녁에 내가 거하게 한턱 쏜다. 영태는 활짝 웃으며 정수의 등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 순수한 신뢰가 담긴 손길에 정수는 마치 된 것처럼 뜨끔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걸고 작품을 제출하고 있었지요. 정수는 자신의 되었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태의 작품이 담긴 가방을 열어 마치 자신의 것인 양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접수원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영태가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친구의 평범한 과제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접수처를 나섰습니다. 휴, 끝났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가자. 오늘은 다 잊고 마시는 거다. 영태는 정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수는 차마 영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밤 영태는 정말로 술을 마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해 떠들며 정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그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술은 썩고 안주는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영태야,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술 기운을 빌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떨어지면 뭐 아쉽기야 하겠지. 그래도 괜찮아. 내 실력이 어디 가냐.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 도전하면 되지. 세상에 길은 많고 나는 아직 젊잖아. 안 그러냐, 친구야? 영태의 긍정적인 대답이 오히려 정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몰랐습니다. 자신이 친구의 다음 기회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영태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동안만 그 녀석을 이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믿음과 꿈을 훔친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갈라진 길목에서 그는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일, 학교 게시판 앞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수와 영태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지요. 정수는 차마 게시판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반응만 살폈습니다. 영태는 태연한 척했지만 꼭 쥔 주먹이 그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합격자 이정수, 건축학과 이정수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수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쿵, 쿵, 쿵 울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를 향해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선 영태를 보았습니다. 영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게시판과 정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활기 넘치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빛을 잃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정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됐구나. 축하한다. 정수야. 영태는 간신히 뱉어내고는 정수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정수는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태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과 부서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매달리던 설계를 손에서 놓았고 수업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 중심에 있던 그는 혼자가 되었고 호탕하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죄책감에 그를 찾아갔지만 영태는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영태야, 나 좀 봐. 왜 그래? 한 번 떨어졌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 너 답답지 않잖아. 내 모습이 어떤 건데? 너한테 뒤처지는 놈? 재능도 없으면서 꿈만 꾸던 멍청이? 이제야 내 주제를 알았으니 그만 내버려둬. 영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지요. 정수는 그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욕하고 때려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심어놓은 거짓된 결과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연수를 떠났습니다. 영태의 꿈이었던 그 도시에서 영태의 재능으로 얻어낸 기회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풍경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강의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영태의 텅 빈 눈동자가 환영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년 후 정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영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학교를 자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태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간신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것은 영태가 아닌 그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정수는 영태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학교 선배라고 둘러댔습니다. 영태의 안부를 묻는 정수에게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태의 어머니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태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영딴 사람이 됐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 얼마 전에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네. 다리 하나를 심하게 다쳐서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건축가에게 다리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현장을 누비고 자신의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에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영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태의 어머니는 집 뒤편에 작은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틀거리는 걸음으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매캐한 술 냄새와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안 구석에 영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에 절어 초점 없는 눈을 한 낯선 사내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놓여 있었습니다. 영태야, 나야, 정수. 영태는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향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성공한 파리 유학생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이라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쇳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영태야. 내가 네가 뭘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재능도 없으면서 주제도 모르고 덤빈 내 탓이야. 그러니 그 동정어린 표조정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내 얼굴 보는 거 역겨우니까. 영태는 그렇게 말하며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본 영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다신 영태를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거짓말이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했는지 그 끔찍한 대가를 두 눈으로 확인한 그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수의 고백은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더 질식할 듯 짓눌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덧 흐느낌처럼 가늘어져 있었지요. 딸 이수지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빠? 그냥 아빠가 아프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수진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단호했지요. 전부 사실이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내 죄의 기록이야.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영태의 것을 훔친 것이었지. 나는 영태의 재능으로 건축가가 되었고, 영태의 꿈이었던 가정을 꾸렸고, 영태가 누렸어야 할 행복을 도둑질하며 살아왔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내면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요. 나는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내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었지. 하지만 나는 내가 설계한 건물 아래를 지날 때마다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건 내 것이 아니라고, 저건 박영태의 것이라고 내 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소리쳤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저주처럼 들렸다. 수지는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그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과 죄책감으로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활동에 매달리셨던 거군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익명으로 기부하셨던 것도. 속죄하는 마음이었지. 하지만 그런다고 내 죄가 씻기는 건 아니더구나. 그저 위선적인 자기 만족일 뿐이었어. 나는 영태를 다시 찾아보려도 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수소문에서 다시 그 고향 집을 찾아갔었지. 하지만 영태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정수의 눈빛이 다시 한번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지요. 영태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시더구나.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셨다. 영태가 남기고 간, 하시더구나. 영태는 내가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간경화였어. 술로 스스로를 망가뜨린 거지. 수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박영태 아저씨. 어릴 적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그 따뜻하고 유쾌했던 아저씨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낡은 설계 도구 몇 개와 그리고 이것이 들어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꺼내 들었던 작은 나무 세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날개를 접은 작은 새. 이건 영태가 마지막으로 깎은 나무새다. 그의 어머니 말씀으로는 죽기 며칠 전부터 멍하니 앉아 이것만 깎았다고 하더구나. 날개를 다치고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 작은 새에 투영했던 게지. 나는 이 새를 볼 때마다 내 손에 꺾여버린 영태의 날개가 생각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이것이 내 40년의 형벌이었다. 영태의 부서진 꿈을 손에 쥐고 매일 그의 죽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정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울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의 울음소리는 서럽고 처절했지요. 한평생을 짓눌러온 죄의 무게를 토해내는 절규였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인간의 순간적인 질투가 만들어낸 비극의 무게 앞에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수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이제 다 말했다.
내 평생의 비밀, 내 추악한 죄의 모든 것을.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아직 그치지 않은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용서받고 싶으신 거예요? 박영태 아저씨한테 그리고 저한테? 그 질문은 정수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진정으로 향하는 건 어디인지, 그가 이 고통스러운 고해성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정수의 마지막 대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용서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은 정수의 텅 빈 가슴에 깊고 조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새 빗줄기는 완전히 멎어 있었고 두꺼운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줌의 빛을 허락받은 그의 영혼처럼 말이지요. 용서, 정수는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가 낯설다는 듯 혹은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단어라는 듯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용서를 바라겠니? 용서는 죄를 지은 놈이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구나 내 죄는 영태의 목숨과 맞바꾼 죄인데 내가 죽어서 영태를 만난다 한들 나는 그 녀석의 얼굴을 쳐다볼 자격조차 없는 놈이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 평온함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일까요? 수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제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생을 비밀로 간직하고 사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너에게 용서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나를 성공한 건축가 이정수로 기억하겠지. 하지만 그건 거짓된 삶이었다. 나는 내 딸에게만큼은 위선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비가 얼마나 비겁하고 못나고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너는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고 내가 내 삶에 대해 질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니까. 정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절박함 대신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태를 위해서였다. 박영태라는 이름이 재능도 없이 꿈을 줬다 쓰러져간 패배자로 기억되는 것이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건축가가 될 수 있었어. 아니, 그는 이미 위대한 건축가였다. 단지 나라는 못난 친구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 누군가 너에게 내 성공의 비결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다오. 아버지의 성공은 박영태라는 아주 뛰어난 친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수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왜곡되었던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인간의 마지막 노력이자 친구의 명예를 되찾아주려는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무새를 수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다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언젠가 영태의 무덤을 찾아가거든. 이 새를 그 앞에 놓아주렴. 날지 못했던 그의 영혼이 이제라도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전해다오. 수지는 나무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대신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알겠어요, 아빠. 제가 꼭꼭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정수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죄책감 없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영태야, 미안하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병실의 의료기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수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이것이 그가 원했던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40년이라는 긴 형벌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갠 하늘 위로 환한 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며 고요히 잠든 노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린 작은 나무 새가 그 달빛을 받아 마치 금방이라도 날갯짓하며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을지라도 진실을 고백할 용기를 낸 한 영혼은 그렇게 아주 길고 어두웠던 밤을 지나 마침내 작은 안식을 찾았습니다.